많이 했어요. 아, 자, 여러분, 이 긴장감이 풀리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긴장감이 풀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아직 이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입천장이, 아니, 입안이 전체적으로 난리도 아니야. 정말 피곤합니다. 네. 뭐, 여러분만, 아니, 나만 피곤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피곤하죠? 그죠? 예.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그래. 프로폴리스를 또 먹어야 되겠구나. 네. 이따가 자기 전에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잘게요. 예.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오자마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 자, 어제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네, 진짜 1시간 안에 끝내봅시다. 1시간 특택도 없겠죠? 2시간 안에 끝내봅시다. 네. 잠깐만요. 깜짝이야. 소리가 너무 큰데. 이렇게 하고. 뭐 또 소리가 안 맞는 뭐가 있나? 자, 어제 우리 촛불에 대한 언론의 보도 한번 볼까요? 7, 6, 5, 4, 3, 2, 1, 소등! 이거 우리 자리 같은데? 이 앞자리인가? 이 앞자리. 4개월간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무려 80%에 가까운 국민의 여론이 탄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국민이 일치되고 민심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우리의 경고를 보여줍시다. 여러분, 레드카드를 밝혀주십시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황교안은 물러나라. 여러분, 박근혜와 그 공범 일당들을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찬란한 우리의 봄을 맞이합시다. 함성 시작. 어둠은 빛을 잃을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4.16 합창단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초와 피켓을 흔들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광화문에 솔직히 이제 딱 나가가지고 카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워낙 어저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정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막 고민하다가 갔어요. 예, 원래는 이제 그 후배 결혼식에 들렀다가 간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점심 때 일이 너무나 이제 좀 많았어. 그래가지고 후배 결혼식에 가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데펴 먹고 그리고서는 막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이제 이 폭풍 시으시으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짜 얼굴이 확 죽어버릴 정도로 막 너무 힘들게 1시간 반 동안 생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좀 멋는 것 같아갖고 길을 나섰어. 쌀 테면 나오려면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나갔더니 그래도 다행히 그 어저께 시내에서 아무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걸 끝까지 그 집회에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4시까지 간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멘트를 준비한 것도 없었고 무슨 뭐 사실 뭐 내가 언제 준비하고 갔나 씨. 그러니까 어저께 거기 도착해서 그 나온 첫 번째 말이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히 고생하셨다 그 말이 막 나오는데 제가 그건 준비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막 어저께 그 가면서 그렇게 막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못 하고 갔는데 예, 그 가서 했던 말은 정말 의외로 나온 거야. 설사 가상. 나 죽는 줄 알았어. 예, 그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예,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넉 달 동안 이렇게 싸운 역사가 없다. 물론 3.1운동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식민지 시대에 그 우리의 투쟁이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평화 시위를 넉 달 동안 이어가면서 중요한 건 승리했다는 거야. 그죠? 3.1운동은 1년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이 3.1운동이 목표한 바를 다 얻지 못했잖아요. 어쩌면 그때 시작된 싸움이 98년째 계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좌우지간이 4개월 동안 보여준 우리 그 시민들의 모습은, 네, 정말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동 그 자체였다. 그 무엇보다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라 그러나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막 깽판을 친다든가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과정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나 저질스럽게 굴고 막 그 쓰레기를 막 그 태극기를 다 길에다 버리고 가고 별의별 추태를 그들은 다 부렸지만 그리고 우리 그 평화의 촛불들을 향해서 온갖 공격들을 해댔지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원칙으로 그다음에 끝까지 뒷정리까지 정말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예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예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 이 성조기 집회하고 달리 끝까지 품위 있게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3.1절에 그 경찰과 정부에서 우리 그 촛불 집회는 못 모이게 지하철 입구를 다 통제하고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딱 그 버스로 울타리 쳐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지하철 통로밖에 없는데 지하철 통로로도 못 들어오게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거길 뚫고 들어온 것도 대단했는데 예. 근데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내가 그 3월 2일 날 방송하면서 그날 모였던 그 소위 성조기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랬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무슨 교회에서 강제 동원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동원해서 갔는데 그 동원해서 갔더니만 박근혜 탄핵 반대하라고 그러고 학생들한테
그 저기 뭐야 봉사활동 점수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봉사 저기 3.1운동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 점수 받는 줄 알고 갔는데 예, 그런 행사였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막 그 교인 동원 논란. 네. 아주 이 한기총이 정말 온갖 진짜 추태 이런 지저분한 추태는 또 처음 보여주는 내가 진짜 정말 한국의 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야. 예. 3.1절 태극기 집회 교인 동원 비난 여론. 예. 그 교계의 보수권을 대변하는 한기총이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이런 게 또 따로 있었나 봐. 이것이 탄핵기가 국민운동본부 주최 일명 태극기 집회 행사에 교인 2만여 명을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기총과 한교회는 지난 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기가 국민운동본부 주관 행사에 앞서 3.1절 구국기도회를 진행했지만 동원된 교인들 대다수가 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3.1절 구국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은혜와 진리교회 교인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 집회에 교인들이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에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누리꾼 김모 씨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친박 집회에 나서는가? 누구의 말처럼 박근혜가 예수님이라도 되는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러고도 강단에서 정의를 외치겠지라며 조롱 섞인 글을 남겼다. W 모 씨는 일제의 신사참배 전통을 이어받은 반공 개신교의 본 모습이다. 권력에 순응하고 빌붙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서민은 애써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전의 A교회 기영 목사는 20, 30대 90%가량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교회 목자들이 하필 교회연합 기관의 이름을 빙자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것은 젊은 세대에게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심어주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한국이국 집회 참석 논란은 사교 집단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빌미가 되게 됐다. 웃기는 건 신천지도 동원했잖아. 신천지 내부에서 지난 2일 한기총과 한교연의 한기국 집회 참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록 공지사항을 내려 신도들에게 안티 한국교회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3일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행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성명에서 국권 수호와 민권운동의 상징인 태극기가 친일 매국 군부 독재의 뿌리에서 자라난 역사의 버섯을 옹호하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며 한국교회 일부 인사들이 그 무리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같은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거짓을 믿도록 예언을 팔아먹은 하나냐를 우리는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다며 군부 독재 시절부터 정교유착을 일삼아온 이들이 3.1운동 98주년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정농단 세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98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의 변질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기장교회와 사회위원회는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 후한무치한 세력에 속해 파시즘의 최후 보루처럼 일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교회가 시대와 역사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 역사회장 장규식 교수는 CBS 뉴스에 출연해서 3.1운동은 한국교회가 이른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하나로 아울러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낸 그런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과 같은 그것이었다며 지금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와 성조기를 단 태극기의 표식을 따라서 서로를 구별하는 현실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회는 3.1절 구국 기도회 준비 기자회견에서 기도회가 탄기국의 태극기 집회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구국 기도회와 탄기국 집회를 동일시하면서 또 한 번 한국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사실 이게 박근혜라는 존재를 한국
그 대형 교단과 교회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왜 부끄럽냐 하면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예, 한국의 개신교가 가장 중시했던 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막 그 교인들에게 그 저기 명절에 차례 지낼 때 절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다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우상과의 전쟁을 모토로 해서 성장했던 한국 기독교 교회가 그 소위 박근혜의 지금 상징이 오방색 무녀 아니야. 그 저기 대통령 그 출범을 하면서 오방색 장식을 달고 그 저기 무녀들의 모습으로 그 저기 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무속인들 그 나라 뭐 국회나 이런 데다가 무속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막 소위 뭐 음식을 동원하지 않았으니까 굿이 아니다 뭐 이런 개소리 하면서 한마디로 진짜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이단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아니 사이비의 모습이죠. 그건 이단도 아니야. 사이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그런 박근혜를 그 한국의 기독교가 나서가지고 탄핵을 반대한다. 이거는 진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앞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만 할 자격이 없어. 한국 교회는 이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뭐 귀신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다고. 이게 저 누구보다도 샤머니즘을 섬겼던 박근혜를 위해서 그 앞장서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니? 그 저기 그 수호대 노릇을 한 주제에 앞잡이 노릇을 한 주제에 이 샤머니즘 박근혜 앞잡이 노릇을 해놓고 어디 일반 교인들더러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 나올 수 있겠어. 안 그래요?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얘네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야. 지금 한국의 이 대형 교회들이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떤 우상이냐면 돈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교회가 썩어, 그러니까 교육이 썩고 교회가 썩으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든 썩기 마련이야. 예. 그래, 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돈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90년대 이후로 원래 한국의 교회가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 대형화 현상이 없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교회들이 소위 반독재 운동의 기지였어. 동네마다 한 500명 규모로 모이는 그 교회들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청년부들은 늘 지하에서 그 5.18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독재 운동의 기지 같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90년대에 김영삼 장로가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한국이 그 자본주의로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막 바뀌어갈 때, 그때 이 교회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큰 교회 짓기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출 받아서 큰 교회를 짓는 그런 운동들이 90년대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에 아주 최절정기에 이르죠. 그리고 그런 큰 교회를 이제 지어놓고 그 교회의 건물들을 건물값을 내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헌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입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경고를 많이 해요. 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거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문, 그러니까 바늘귀라는 그 당시 조그만 문인데 사람이 겨우 간신히 들어다닐 만한 문이고 낙타는 크기 때문에 그 문으로 낙타가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말 막 무력으로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셨던 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 근데 이제 이 한국의 교회가 그 80년대부터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언제였냐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의 제자도라는 걸 되게 중시했었어.
예수 정신을 되게 중시했고 90년대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그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복음보다 앞쪽에 있는 이 4대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 중심으로 로마서 이후에 성경에 집착하면서 그 소위 바울의 논리로 설교를 많이 하고 바울의 논리로만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교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막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들이 이 바울을 막 그 중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바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하층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고, 그 중심 제자들이 어부였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뭐라 그러나 잘 나갔던 게 마태인데 그 사람은 세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고 천시받았던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을 이루었고, 반면에 바울은 누구였냐면 그런 천것들이 감히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바리새파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인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하고 굉장히 달라요. 복음서는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굉장히 말이 쉬워. 굉장히 말이 쉽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진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누가 읽어도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인데 물론 비유로 들은 부분 빼놓고는 근데 이 로마서부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그 특히 로마서가 그 아주 나는 굉장히 현학적이라고 봐. 굉장히 현학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굉장히 나는 그 로마서를 아주 재수없어하거든요. 근데 그 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로마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게 그 2000년대부터야. 그 왜 그랬냐? 그 2000년 그 이명박 때부터 정확하게는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부터 로마서 중심의 한국의 교회가 흘러가는 거야. 왜냐면 로마서에 그 말이 나오거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정말 씨발 지랄이죠.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인정을 했어야지. 김대중 노무현 때 목사들이 빨개 벗고 꼬추를 달랑달랑 내놓고 빨갱이 물러가라고 지랄 연병을 다 해놓고 어떻게 이명박한테 순종하라고 걔 지랄 연병을 떠냐고. 2007년부터 2008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볼 때 2006년부터야. 2006년부터 대형 교회들이 그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말에 신자유주의를 버리거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배 중심으로 방향을 트니까 이런 이제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걔네들이 확 반노무현 정서로 돌아서게 돼.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 그 즈음에서 이제 그 소위 부자들이 반노무현으로 아주 강하게 결집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썩기 시작하는 거야. 10년 전이죠. 예. 지금부터 10년 전이야. 그래서 그 이전에는 덜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장로들 중에 그 교회 건물에 욕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괜찮은 목사님들 쫓아내는 거야. 나도 그래서 교회로 옮기게 되거든요. 진짜 괜찮은 목사님들을 그 장로들이 온갖 누명을 씌워갖고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막 70년대, 80년대 교회 개척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성장시켜온 그런 목사님들을 퇴직금 주기 싫어가지고 사실 평생을 노력해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성장해서 이 몇백억대 재산으로 만든 교회 목사님들을 내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은퇴 목사님을 뭐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평생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일구셨잖아. 그러면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한테는 생활비를 대줘요.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제공하고 물론 돌아가시면 그 집은 교회 재산이 돼. 그리고 이제 그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생활비를 이제 조금씩 보태드린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은퇴 목사님에 대한 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식인데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한 500명 된 교회 정도는 그게 할 수 있는 거야.
500명 규모의 교회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막 5,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이게 장로들이 이제 수십 명 수씩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장로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줄 돈이 아깝다고 누명을 씌워갖고 쫓아내는 거야. 예. 목사님한테 줄 돈이 아깝다고 누명을 씌워갖고 쫓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그 장로들한테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쫓겨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낼 때는 이제 교인들이 문제 제기를 할까봐 이것들이 이 장로라는 것들이 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그 무슨 뭐라 그러나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기에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돌봐주겠다 이렇게 뻥을 치워놓고 나중에 진짜 은퇴하신 다음에 그 사역을 하겠다는데 그거 뺏어버리는 거야. 그걸 뺏어버렸어. 그런 식으로 이 돈에 미친 장로들이 그러면서 지네들 입맛에 맞는 친일파 목사를 데려온 거야. 친일파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그 아버지부터가 아주 골 때리는 친일파 목사였대. 근데 그 친일파 목사의 아버지의 대를 이은 친일파 목사를 데려다 놓고 그 목사가 부자들을 위한 그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그 정치인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인사시키고 아주 난리 개난장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옛날에는 정말 장애인들을 잘 섬기고 동네에 차상위 계층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정말 생계가 어려운 그 교회 근처의 가정들을 돌보는 교회였는데 그 친일파 목사가 온 다음부터는 그런 게 다 끊긴 거야. 그런 게 다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들만을 위한 아주 막 그 잘난 척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 나는 아예 그냥 초장에 나와버렸지 그 교회를. 그 목사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무엇보다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라고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 인간의 예로 드는 거야. 미친놈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야? 풍신수길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조선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코하고 귀를 벤 다음에 그 아이 엄마를 애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고 윤간을 하고 애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그 짓거리를 시켰던 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장화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품에 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든 노예였다. 그래서 나중에 장군이 됐다. 그런 개소리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그래서 나와버렸어. 이거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없다.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딱 끊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식으로 됐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목사들을 모아. 그래갖고 수련회를 따로 한 거야. 수련회를 따로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교인이 3,000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도 불렀어. 조인트를 시킨 거야. 그리고 같이 무슨 7성급 호텔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풀로 쳐먹인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서로 그 교류하라고 그러면서 뭐 교환 학생도 보내고 어쩌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썩어버린 거야.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면 소위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그 목사들을 새로 뽑을 때 미국 교회 목사를 수입하는 거야. 미국 교회 목사를 수입을 하면 그 이제 한국의 무식한 장로들이 돈은 많은데 무식해가지고 오로지 미국의 지금 성조기 들고 다니는 인간들. 그 이제 장로들끼리 팔을 지어갖고 지가 아는 목사를 데려오려고 싸움이 붙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목사를 수입해오면 그 성조기 들고 다니는 목사들을 조용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나도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가리라. 그래가지고 썩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트럼프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지금 한국인들도 죄 쫓겨나게 생긴 거 아니야. 한국인들도 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목사들 중에 무식한 것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물론 미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아. 미국의 모든 한인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특히 내가 갔던 뉴욕의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교회 같은데, 거기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젊고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뭐 이게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그 독일 가는 것도 그 양반 때문이잖아. 하여튼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썩은 건 아닌데, 하여튼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썩어버린 이유가 이명박 때문이야. 이명박이 그런 식으로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돈으로 부패하게 만들었어. 돈에 담가서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 거야. 그 뒤로 한국의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10년 동안. 진짜 10년 동안 그 10년 전에 멀쩡했던 장로들이, 아유, 내가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사단이 난 교회들이 보면 10년 전에는 괜찮은 교회들이 많았어. 막 이렇게 사실은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 큰 건물을 지으려면 교회가 굉장히 젊고 진보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큰 거거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장로들이 이상해진 거야. 그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도 10년 전에는 멀쩡했지. 근데 10년 만에 교회가 썩은 거야. 예.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교회들이, 그 괜찮은 목사님들이 살아계실 때 좋았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이제 1세대, 그러니까 소위 교회를 개척하면서 60년대부터 쭉 교회를 성장시켜 왔던 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참 공교롭게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에 세대 교체가 된 거야. 한 40년 교회를 키워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반독재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반독재 운동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공의로운 교회야, 정의로운 교회야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다 키워놨는데, 이 교회가 다 키운 다음에 돈 많은 장로들이 나타난 거야. 어딘가에서 장로 한 수를 받고 나타나는 것들이 교회들에서 교회를 장악하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들을 썩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그랬다.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멀쩡했던 교회인데, 그 10년 후에 그렇게 됐다. 뭐 옛날에 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소위 90년대 후반에는 진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진짜 그 목사님의 설교들도 좋았고,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진짜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랬었어. 그쵸? 그런데 그 교회들이 소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썩어 들어간 거야.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썩어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그 본고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야. 한국의 교회가 이제는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야.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회가 전파된 게 그 1890년대에 한국의 교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1910년대에 그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1910년대에 한국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한단 말이야. 각처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초기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3.1운동을 준비한 거야. 마을마다 그 교인들이 그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3.1 만세군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교회들이 그 태극기를 그려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그렇게 교회에서 3.1운동 그 모임을 했던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나, 일본 교회, 일본 제국주의 그 총독부에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고 그랬던 교회들이 있었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버텼던 교회는 당시 한국 개신교 중에 뭐 5%인가 10%밖에 안 됐다는 거야. 90%는 일제하고 손을 잡았대. 일제하고 손을 잡고 타협하고 교인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말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고신인가?
그 고신대인가 그쪽 고신파인가 그렇대요. 그 일부만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신사참배를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따라가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지금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진짜 한국의 개신교회가 망할 때가 됐다. 이거 진짜 교회가 아니야. 이 사실은요, 요즘에 교회들에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해. 그거 무슨 얘기냐?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안 되는 거야. 자살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강동원 얘기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자살을 하는 젊은 층은 왜 자살을 하느냐면, 영혼이 너무나 그러니까 폭폭해서, 더 이상 이 영혼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메말라가지고, 스스로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교회들이 그 청년들을 돌봐야 되는 거야. 그 청년들의 영혼을 정말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 어디 취직했다, 뭐 이런 걸로 막 광고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정말 그 가난한 청년들은 그 부모가 잘 나가가지고 잘 나가는 청년들하고 비교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되고,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가서 안 좋은 결단을 내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이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 교인들이 모여갖고 뒷담을 그렇게 까는 거야. 내가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쭉 다니다가 그 몇 년 전에 다니다가 딱 그만둔 이유가, 원래 우리 우리 지역구 교구가 아니었는데 우리 구역이 어떤 모르는 여자 집사님 나타나갖고 사모님 욕을 하는 거야. 사모님이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 구역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사모님 뒷담을 까는 여자 같더라고. 그게 내가 그다음부터는 구역 예배를 안 나가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에 그렇게 뒷담을 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음해하고, 그러면 그렇게 자꾸만 뒤에서 욕을 하면,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을 보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존경심이 안 생기잖아. 그게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야.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그 뒤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계속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소위 신천지 사람들이야. 그 성도들 간의 이간질하고, 막 온갖 추태를 다 부리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깨는 거야. 교회를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깨놓고 자기네 이제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그런 게 좀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아주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막 그 광신적인, 이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그 약간 광신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잖아. 쪽팔려, 씨. 뉴욕타임즈 탄핵 반대 집회 마치 광신도 같아. 박근혜 여전히 지지 세력 장악 쿠데타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의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지 말고 성조기 집회라고 부르라니까. 성조기 집회에 대해 외신이 사입이 종교 같다라는 그 형용사를 동원해 토픽성으로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의 주장이 극단적일 뿐더러 박근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비치는 듯한 태도가 차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요, 생각 있는 보수 세력은 이 그 박근혜파의 태극기 그 쇼에 동의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본인들이 그 자기는 보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요, 실제로 지금 박근혜 그 탄핵 집회, 탄핵 반대에 동의를 안 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약간 조금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준 떨어지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 박근혜 탄핵 집회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좀 배우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동의를 안 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예, 아주 보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야권이 맡아야 된다. 지금 이제 박근혜파는 절대 정치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해. 그거는 이 진짜 보수이기 때문이야. 박근혜는 보수가 아니야. 박근혜는 보수가 아니라 무속이었지. 샤머니즘. 그리고 난 솔직히 박근혜는 샤머니즘도 아니라고 봐. 그냥 돈신 숭배야. 그것도 진짜 삥 뜯는 것도 진짜 천박하게 삥을 뜯어가지고. 자, 지난 19일자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19일자? 잠깐만, 이게 언제 기사예요? 2월 24일 기사구나. 한참 전 기사네. 예. 2월 19일 기사에 대한 거네요. 2월 19일자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처럼 궁지에 몰렸던 한국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는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 중 하나로 꼽혔고 80%에 달하는 응답자는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정광용, 박사모 대표 같은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계속된 헌신은 이르면 5월에 치러질 대선에 세울 만한 후보를 찾고 있는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정 대표가 집회에서 박근혜가 너무 그립다. 박근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소개하며, 이들 박사모와 새누리당 일부 그룹은 박근혜가 5년 임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박사모 등이 지난 몇 주 동안 점증하는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고 박 대통령에게서 돌아선 모든 보수 정치인들을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들의 시위는 단지 박근혜에 대한 충성파들 뿐 아니라 진보 야당이 북한에 동정적이라는 믿음을 가진 나이든 한국인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부끄러워라. 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박근혜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깃발을 흔들고 군복을 입은 보수 시위자들은 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경도된 검사에 의한 선동과 가짜뉴스 공산주의자들의 무고한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들의 특징은 군가를 부르고 5.16 쿠데타를 동원해 권력을 잡았던 아버지 박정희처럼 박근혜가 권력 회복을 위해 군을 동원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라며, 어떤 참가자들은 빨갱이를 죽이는 것은 오케이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물론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가능할 것을 믿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며, 정광영 씨나 박사모는 다수로부터 개인 숭배자, 이념적 극단주의자로 여겨진다고, 한국인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표를 동원하는 도구였던 빨갱이 때려잡기식 캠페인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며 우려하며, 정광용 씨 같은 시위자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지 않으면 내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지자들의 시위 규모가 커지자 박 대통령은 점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한때 스캔들에 대해 눈물 어린 사과를 했던 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정적들의 프레임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정규제 TV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 보통 한국의 선거는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 분열된 지지를 보내는 동안 보수가 단일 후보를 세워 승리하는 구도였다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권이 분열돼서 늘 새누리가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가 분열해 있고 이는 진보가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기회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탄핵이 인용되면 분열된 보수가 재결집할 시간은 거의 없다며, 한때 대안으로 거론됐던 반기문 유엔 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보수정당 소속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유일하게 10%를 넘기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 여부 자체가 유동적일 뿐더러 박근혜와 강한 유대, 병역 미필 뉴욕타임즈도 알아? 야, 아싸. 자, 미필 황교안. 예. 뉴욕타임즈도 알아. 예. 병역 미필 전력 등도 약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 65세 한국인은 신문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보수당에 투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솔직히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모르겠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 성조기 부대 계엄령이 답이다. 미친 거죠. 예. 네, 미필 황교안. 이게 아무래도 이 서동요 효과죠. 노래를 지어 부르면 이게 효과를 냅니다.
네, 역시 미필미필 황교안의 실체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게도 전달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좌우지간 그래서 이 3.1절에 많이 모였다라고 뻥을 온데 막 깠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 그 저기 나왔던가? 손석희 뉴스에 나왔죠?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가 노컷 뉴스에 나왔던가 저기 뭐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 그래갖고 봉사활동 점수를 4시간 인정해준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애들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저기 성조기 집회였던 거지. 그래서 황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뉴스룸에 노컷 뉴스에서도 나오고 예 고등학생들을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이 기분 나빴고 제보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위 그날 3월 1일 날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막 동원해갖고 탄핵 반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도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들 탄핵 반대한 사람들 아니다. 역시 사실이었어. 강제로 동원되거나 속여서 동원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탄핵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 딱 맞았다라는 이야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돌아오는 이 주간에 그 박근혜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지금 국민 80%가 여전히 탄핵을 찬성하는 탄핵을 바라고 있는 거죠. 예, 여전히 국민 80%가 변함없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국회에서 아니 헌재에서도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 그러면 네, 국민의 다수 의견이 95%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 80%였어. 탄핵 찬성 여론은 계속 80%였어. 왜냐하면 주로 그랬잖아요. 전화 인터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나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집전화. 그리고 집전화 중에서도 지역번호가 있는 집전화. 그러면 지역번호가 있는 집전화면 옛날 KT야. 옛날 KT인데 그 옛날 KT 번호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노인들이야. 집에 있는 노인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여론조사가 현실과 안 맞는 거야. 집에 있는 이제 노인들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뭐 원하는 나이는 그냥 아무거나 누른다며. 그래갖고 이제 그 070 쓰는 번호는 인터넷 그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 번호가 그 지역 번호예요. 02 서울. 그다음에 뭐 5로 시작하면 강남, 9로 시작하면 강북, 그다음 뭐 7로 시작하면 뭐 도심 이런 식으로 지역의 번호가 가지고 있는 지역 성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호에다가 걸어서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고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어디 사십니까? 어느 동에 사십니까? 안 물어보잖아. 그게 뭐냐? 여러분의 전화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대부분 그 노인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고 받는 거고 그리고 가난한 노인분들은 집에서 여론조사 할 시간도 없어. 돌아다녀야 되니까 돈을 벌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뭐 종이라도 주스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부유한 좀 내지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집에서 전화를 받아서 가능하면 이제 그 친새누리적인 조사에 응답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초장부터 80%였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거는 80%, 근데 반대가 한 7, 8%,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가 뭐 10% 정도 나오는 그런 식이었지. 그런데 이제 내나 탄핵의 찬성은 지금 77% 정도가 나와. 80%에서 77% 정도로 한 3% 정도 떨어졌고, 뭐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내가 말 잘못했나? 탄핵 찬성이 77%, 80에서 77%로 3% 떨어지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뭐 7, 8%에서 한 15% 정도로 올라가고 그 정도로 변화가 됐지만 그 국민 다수가 절대적인 다수가 여전히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여전히 국민 다수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뭐 소위 3%가 떨어졌다. 내가 볼 때는 처음에 탄핵 찬성한 사람 중에 변한 사람 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처음에 탄핵 찬성하다가 탄핵 반대로 돌아선 사람 봤어요?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처음에 탄핵에 찬성했다가 중간에 그 소위 박사모 주장에 따라서 입장이 변한 사람은 내가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네. 그게 이제 그냥 3%는 오차범위다. 그래서 그냥 개소리를 하는 거고, 국민 다수가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이 지금 이 정도였어. 탄핵의 반대 여론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그러니까 탄핵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이 80%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그 소수자 의견, 예. 그때 김기춘이랑 뭐 손범규랑 이런 사람들이 소수자 의견을 밝혀야 된다고 막 그랬었다며.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소수자 의견 밝히면 안 된다고 또 난리를 피운다며. 웃기는 것들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러나, 소수견, 즉, 탄핵 인용을 원하는 사람의 의견을 발표하라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논리로 반대하냐가 공개되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팔팔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들도 아는 거야. 그때도 알고 지금도 알고 지들이 소수인 걸 아는 거지. 응. 네. 자, 하여간 지금 이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켜보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됐다. 만에 하나 이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 그때 뭐 하늘이 무너졌냐? 나는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거라고 보지 않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나는 이 헌법재판소를 국민 다수가 다음 개헌할 때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면,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면 이거 국민의 뜻에 반영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따른 게 아니잖아. 그죠? 무엇보다도 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반성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주중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그 보궐선거로 지금 대통령을 처음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거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아니다, 나는 못 받아들인다면서 지금 5년설을 버티고 있는데 그 5년을 주장하는 문재인이 모든 언론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문재인의 극렬 지지자 몇 명이 문재인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미리 법적인 조치하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더러 막 쌍욕을 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포기했지. 내가 이거 법적인 임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 탄핵 발표 나기 전에 이거 법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자기네들이 나더러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막 쌍욕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포기한 거야. 나는 미리 확인하고 가라고 그랬다. 근데 지네들이 안 한 거잖아. 자기네들이 그냥 우기겠다는 거 아니야. 그 우겨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틀림없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미리 얘기 다 했어. 나는 미리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라고 또, 누가 그래. 대통령은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문구 있어? 지금 대통령은 그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다. 그런 문구 있냐고. 이번에 보궐선거라며. 보궐선거라고 이미 그 팩트체크에서도 얘기 나왔고 선관위에서도 보궐선거라고 얘기했잖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선관위가 보궐선거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임기냐, 아니면 5년이냐, 아니면 3년이냐, 이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는 이미 97년도부터 97년도가 언제냐면, 김영삼이 사고 쳐가지고, 김영삼이 사고 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중간에 쫓아낼 그 계획을 누가 세웠겠지. 뭐 탄핵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탄핵 때를 대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선을 해서라도 임기 5년을 확정짓고 가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미 97년에 있었어. 근데 이제까지 확정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확정을 안 한 거야.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라고 확정을 짓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저것들은 뭐 막무가내잖아.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아니다라고 우길 거라고. 그래서 흔들어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정리하고 가자니까 말도 못 꺼내겠잖아. 이런 지하에 5년이라고. 무조건 5년이라고. 근데 무조건 5년에 동의하는 건 문재인하고 안철수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 다수도 그렇고 임기 5년에 동의하는 게 문재인 안철수밖에 없어. 문재인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뭐 100명이 안 돼. 90몇 명?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돼.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나중에 쟤네들이 물고 늘어져. 멀쩡한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자기네들은 탄핵할 때 3가지를 한꺼번에 통과시켜 놓고 이 13가지를 하나하나 건별로 찬반 안 했다고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애들이야. 기각을 시켜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하는 애들이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 임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차라리 그냥 기각을 시키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개헌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2월에 선거하면 5년 임기를 보장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각이 그렇게 문재인 개인에게는 기각이 나쁘지 않다고 봐. 그게 차라리 5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렇게 되길 어렵다고 보고 기각이 될 가능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보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고 그러니 이제 앞으로가 산 넘어 산이다. 알아서 잘해야 된다. 나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예. 8대 0이냐 아니냐 그럼 결과 보면 알겠죠. 중요한 건 탄핵 인용은 될 거다. 상식적이라면 헌재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탄핵 인용할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 안 하면 헌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 지금 이 박근혜를 탄핵 인용 안 한다면 다음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될 근거가 없어요.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같은 짓을 했을 때 그거를 누가 처벌하지 않겠냐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무슨 근거가 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를 탄핵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나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내가 사실 어저께 막 설사가 나오고 아팠던 건 왜 그랬냐면 3월 3일 날 무슨 토론회를 했잖아. 3월 3일 저녁에 대선 후보별로 토론을 했단 말이야. 근데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안희정 지지자들하고 막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어느 특정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막 욕했나 하여튼 뭐 그래서 분열이 됐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문재인을 욕하는데 문재인은 들을 척도 안 하고 안희정만 욕하고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3월 4일날 내가 긴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긴장해서 설사를 했던 거야. 이게 탄핵이 되기 전에 적전 분열하는구나. 오늘 사람들이 별로 안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들었던 거야.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고. 그래갖고 나는 솔직히 이제 이 대선 후보별로 찢어져서 이제 이게 뭐 물 건너가는 분위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거야.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진짜 내가 그전에도 한번 4시 근처에 간 적 있지 않아요? 그 4시 근처에 갔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랬나? 내가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사람이요. 솔직히 밀도로 따지면 최고였어요. 이제까지 집회 온 사람들 중에 밀도로 따지면 그 11월 11일? 그 다음이었어. 왜 11월 11일인가에 사람 너무 갑자기 막 많이 왔던 때 있죠. 예.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갖고 막 그 화장실 터져나가고 막 이랬던 때 그때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모여 있었냐면 그 세 번째 모니터 앞. 그 세종로 사거리에 거기에 너무 뽀글뽀글 모여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산이 됐지. 분산을 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방송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이제 흩어져서 잘 한 거야. 근데 어저께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1월 말에 250만 모였을 때보다도 11월 11일 날이 사람이 더 단위 밀집도가 높았어요. 왜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세 번째 모니터 앞에 집중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 T자형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막 숨 막힐 정도로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일 거를 상상을 못한 거야.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에 190만 모였을 때는 11월, 그러니까 왜 12월 9일 전에 190만 모였던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되게 넓게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시청광장, 뭐 남대문,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시청광장까지 가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는 원래 시청광장까지 우리가 넓게 섰으면 됐던 사람들인데 그걸 한꺼번에 모여놓은 거야. 광화문 앞으로 다 이렇게 집중해서 모여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단위 밀도가 높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그 뒤쪽까지 널널하게 앉을 수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를 뺏기고 나니까 그 3분의, 그러니까 그 부피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부피는 줄어들고 밀도가 높아지는 압축이 된 거죠. 어우, 사람 너무 많았고 깜짝 놀랐어. 근데 올라가는 뭐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월 1일 날 그 촛불 집회 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3월 1일에 못 들어가게 해갖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볼 때는 그 토요일 날 다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촛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보니까 기사에 여러 번 나왔더만 마지막 촛불. 탄핵 전 마지막 촛불이라는 기사 제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그 탄핵 전 마지막 집회라는 것 때문에 역사에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도 한 번이라도 나오자. 그런 마음으로 어제 나왔던 것 같아. 그래갖고 굉장히 막 내가 감동이 돼갖고 설사가 도로 들어가 버리고 설사가 멎어 버렸어. 예. 탄핵 선고 앞두고 마지막 집회 되나 90만 명 이상 참가 연인원은 1,500만 명을 넘었다. 좌우지간 이번에 16년부터 17년까지 우리의 이 넉 달 동안의 촛불 항쟁은 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기록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 2008년에 광우병 투쟁도 그게 한 2달 갔어요. 광우병 투쟁도 그게 2달을 가서 꽤 긴 투쟁이었어. 그랬는데 이번에 이 촛불 투쟁은, 그리고 광우병 투쟁은 이명박을 끌어내리진 못했거든. 그리고 도리어 이명박 중심 체제가 더 악화됐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거의 끌어내린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촛불 혁명이죠. 예. 이거는 이 촛불 혁명이라고 불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말 평화롭게 난 진짜 가장 감동적인 게 평화 시위야.